자, 요번에 이제 볼 게 이제 서양의 사학사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요 사학사 관련된 내용은 2년마다 한 번씩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강조를 할 텐데 이 내용이 이제 남색 책하고 파란 책에 거쳐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교차로 해서 그 강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강독하기 전에 이 서양 근대 역사의 흐름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제 강독을 하겠습니다. 자, 군대 역사가 이제 성립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 때부냐면 19세기 중반 때 이제 실중주의에서 어떤 랑케에 의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랑케는 낭만주의, 실중주의, 역사주의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사실을 되게 강조했다. 그리고 이 랑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료 비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사료 비판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방법론 측면에 상당히 랑케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어떤 그 학문이 성립된다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 내용, 그 학문의 내용과 그다음에 그 방법론 관련된 내용인데 연구 방법론. 이 랑케가 이 연구 방법론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랑케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어. 그 비판 내용을 보면요.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흐름에서 이제 비판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20세기 초반에 등장했던 신사학 계열이죠. 이 신사학 계열. 그래서 얘네들은 이 랑케의 이제 실증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비판적으로 이제 수용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랑케가 이제 사료 비판 같은 것들을 했다고 했잖아요. 사료 비판을 받아들이면서도 랑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어떤 구조라든지 법칙성 이런 것들은 강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비판하면서 구조, 배경, 법칙성을 강조했다는 거. 그리고 객관적 사실뿐만 아니라 주관적 해석도 강조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속하는 이제 학파들은 뭐 네이먼사학, 아날사학, 마르크사학, 사회구조사학 이렇게 사회사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이 아날사학하고 마르크사학은 좀 파악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요. 자, 근데 이 신사학계열에 이제 또 비판자가 등장하죠. 요게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야.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종전의 요 모더니즘을 바탕으로 한 근대성을 바탕으로 한 이런 신사학계열의 어떤 역사 연구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이제 모더니즘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요걸 받아들인 사학이 등장해요. 그래서 근대성을 비판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했다. 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이제 그 당시에 철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경향을 얘기하거든요. 2차 세계 이후에 등장한 이런 것들 사학계에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텍스트론이라는 신문화사라든지 미시사 뭐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받아들인 거죠. 이 자세한 내용은 뒤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에 랑케를 비판했던 사람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간연론자들이에요. 자, 랑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를 강조했어. 그리고 그 역사가의 어떤 입장 같은 것들을 뭐냐면 강조하지 않았죠. 이 역사가 입장은 죽여라, 자아소고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간연론자는 과거보다는 현재를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가의 어떤 주관적 판단을 상당히 강조했던 학자들이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딜테이, 크로체, 콜링우드 이런 식의 이제 뭐냐면 라인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있고 이런 간연론자들은 랑케 사학을 비판하기도 하면서도 또 누구하고 또 대립관계를 또 그 뭐냐면 어 했냐면 신실증주의자하고 또 대립관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실증주의자들은 포포, 햄페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역사학자는 아니죠. 자연과학 철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역사학에도 자연과학적인 어떤 법칙성을 뭐냐면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크로체 콜링우드는 법칙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역사는 그다음에 내면을 더 강조해 이 사람들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관념론자는 신실증주의자들과 또 대립을 하고 법칙성 여부를 가지고 랑케가 이제 뭐냐면 개별적인 사실만 강조하고 표면적인 것들 그리고 역사가의 어떤 주관적인 것들을 이제 뭐냐면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해요. 자, 이런 이제 그 흐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랑케 먼저 역사 인식을 볼게요. 랑케 역사 인식. 자, 남색책을 보면요. 남색책 118페이지 펴보세요. 아이고.
자, 랑케 역사인식 여기 있는데, 자, 랑케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주제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랑케는 좀 꼼꼼히 봐주실 필요 있어요. 이 부분은요. 여기가 자, 랑케는 이제 그 실증주의자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죠. 저도 실증주의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은 실증주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실증주의는 이제 사회학에서 이제 꽁트에서 출발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꽁트가 추구하는 것은 개별적인 어떤 검증과 함께 이 개별적인 검증을 통해 일반화시키는 것을 되게 강조를 했거든요. 법칙성. 근데 그 랑케는 개별적인 검증은 받아들였는데 일반적인 어떤 법칙성을 강조하는 거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꽁트의 반만 받아들인 거야. 반만.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실증주의라고 좀 부르긴 그런데,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문헌고증학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긴 해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 이게 실증주의란 말이 이제 랑케 실증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부르긴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실증주의자는 아니죠. 예. 랑케사 문헌고증사 이렇게 분류해야 정확한 명칭인데, 그냥 흔히들 통상적으로 그냥 실증주의 하니까 저도 이제 뭐 용어상 이렇게 실증주의 얘기를 할게요. 예, 우리가 뭐 랑케가 실증주의자 아니라는 것을 그 따진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역겨운 그 시험에서. 자, 그러면 이제 랑케가 등장한 역사 인식이 등장 배경을 볼게요. 랑케가 이제 사료 비판 분석을 이제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사료 비판 분석을 할 때 외적 비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문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다른 학문들이 발달했는데, 배경을 보면 19세기 19세 후반 유럽에서는 고문서 연구학, 연대학, 고문 판도학, 금속학 사전 편집학 같은 보조과학들이 등장함으로써 역사 그 기록문의 진을 갈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역사학이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뭐냐면 어, 어떤 민족주의 형성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족적 정체성 형성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던 역사학은 전문적으로 훌륭한 역사가들에 위해 실행된 엄격한 과거 전환할 필요성이 직면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배경 아래 이런 그 등장한 사람이 랑케죠. 랑케. 자, 그러면 랑케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랑케 제일 중요한 그 내용을 보면 역사의 임무는 과거 사실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다. 이거죠. 어. 그래서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과거가 본래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밝히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아야 하며, 오직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인다. 이 말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아소구라고 해요. 자아소구. 자기가 죽이고, 그러니까 역사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냐면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 역사의 사실들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디를 통해 사료를 통해서 이걸 나타내야 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료를 통해서 그걸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랑케를 따르는 사람들은 요걸 상당히 강조해요. 자신을 죽이고 사료를 통해 객관적 사료를 통해 나타난 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에 반해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간연론자들 있죠. 이 간연론자들은 이걸 비판하죠. 왜 역사가의 개입을, 역사가의 주관적 그 판단을 무시하냐? 오히려 역사가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야지 진정한 역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랑케하고 좀 이런 점에서 대립적인 측면이 있죠. 자, 또 랑케가 이제 뛰어난 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사료를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료를 이제 볼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비판이 필요하죠.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사료에 대한 비판과 문헌 고증을 상당히 강조해요. 요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부터 근대 역사학이 출발했던 것은 이런 역사학의 주된 연구 방법론을 수용했기 때문이에요. 요게. 그래서 뒤에 이제 뭐 신사학 계열의 이제 학자들이나 관념론자들이나 이 사람을 비판했지만, 이 사람의 이 사료 비판과 문헌 고증은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람도 역사학자들이기 때문에 팩트는 중요하거든. 네. 그래서 이 역사 연구의 주된 방법은 상당히 중요하다. 랑케 업적 중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는 문헌학적 연구 방법은 역사 연구에 도입하여 역사가들이 기록이 허위와 번조를 선별해야 된다고 했다. 사료 비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료 자체의 내적 일관성 및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다료사료의 일관성을 근거로 사료를 검토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사료 출처를 밝히고 사료를 기록한 사람들의 동기 및 사료가 기록한 사항, 동일한 주제에 다른 사료와 연관성을 검토, 내적 비판의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그 랑케 역사학은 철학이나 문학에 독립된 별개의 학문을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뭐냐면 그 외적 비판이 내적 비판, 특히 내적 비판 같은 경우에는 이 랑케가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랑케는 이제 예전에 문학과 역사가 동시에 있는데 철학이나 이걸 분리시켜서 별개의 학문으로 이제 정립했다.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그 랑케의 어떤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랑케는 과거 사실 그 자체 전체로 보고 과거 사실 개별적이고 독립성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사실 개별성 혹은 사실 개체성을 중요했다. 그래서 모든 역사적 사실은 독자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역사적 의의가 동등하기 때문에 사실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 이런 독립성과 개별성을 강조하는 건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역사주의에 영향을 받았어. 역사주의. 역사주의라는 것은 독일의 철학의 한 일종이에요. 이 역사주의는 보편성을 거부하고요. 세계사적 보편성을 거부하고 각 그 개별성을 강조해요. 그 역사주의라고 하니까 역사에만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런 생각이 역사학이라든지 법학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역사학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역사학에는 어떻게 반영됐냐?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반영이 예전에는 중세에 대해서 상당히 낮춰보거나 고대나 근대로 가기 위한 어떤 중간 단계 정도, 이행교 정도만 중세를 봤거든요. 근데 이 랑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역사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중세도 고대와 근대와 다른 어떤 독창성을 갖고 있다, 개별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중세 나름대로의 어떤 시대적인 완결성을 갖고 있다. 그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중세에 관련된 사료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또 어디에 영향을 받으면 낭만주의의 영향을 또 받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낭만주의가 이제 그 근대가 이성을 상징하는 것에 반해서 중세는 낭만, 감정을 상징하는 시대로 보고 이 낭만주의가 중세를 상당히 강조하거든요. 이런 것도 영향을 받아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역사주의, 낭만주의 영향을 받아서 중세를 연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방법론, 그는 연구 방법론도 개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전 시대는 이후 시대의 수단이나 가정이 되지 않으며 각 시대는 독자적인 성격의 의의를 지니고 그 자체가 완결된 걸 주장했다. 요건 앞에서 얘기한 뭐와 연결된다? 중세를 강조하는 거. 네. 중세는 그 뭐냐면 고대와 근대 중간을 이해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독자적인 완결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과거 사실에 대한 낭케의 주장은 과거 사실이 역사가의 마음밖에 존재하는 걸 출발한다. 그러니까 역사가가 주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과거 사실 보는 게 아니라 과거 사실은 그 사료를 통해서 봐야 된다. 사료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랑케는 과거를 현재 기준을 판단해서 안 되고 그 자체의 맥락을 통해서 봐야 된다. 과거 자체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뭐 과거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 그런 거와 연결되고 그리고 이거는 뭐와 또 반대하냐면 현재주의 역사관과 반대하죠. 그러니까 역사가가 처해진 현실에 따라서 역사를 해석할 수 있다는 현재주의 반대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프로체르니, 뭐 콜링우드니, 그다음에 이런 질테이 같은 사람들의 간접론자들하고 대입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간접론자들, 현재주의 역사가들은 랑케 사관을 되게 비판해요. 비판한다는 거. 자, 그래서 사실관계를 정의하는 역사가는 주관적 감정은 배제해야 된다. 판단은 배제하고 역사가는 과거를 판단하는 걸 삼가하고 실제 그것을 어떻게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데 만족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역사가는 자신을 죽이고 자아소개를 하고 사회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야. 네. 자, 이처럼 랑케는 과거 사실의 이례적인 고유한 의미를 존중하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랑케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개별성을 강조한 역사주의 영향을 받은 거죠. 사실을 그대로 구명하는 연구 태도, 즉 역사주의 사관을 지니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역사 인식은 그 역사 인식과 역사 소수는 인식 주체의 주관성을 거부하고 엄격한 사실주의, 객관주의 태도의 한 모범을 제시했다.
자, 랑케의 이제 그 연구 대상 1차를 국가요. 이 사람은 포이센 출신이군요. 그래서 이 포이센의 어떤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역사를 연구했어. 그러다 보니까 랑케는 국가 권력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민족주의 역사관을 이제 적극적으로 역사 교육에 방영했던 국가가 어떤 나라냐면 독일이라는 나라죠. 처음으로 독일은 통일 직후에 이제 뭐냐면 민족주의 역사를 통해서 분열됐던 그 독일을 하나의 독일 민족의 정체성 합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중교육의 어떤 대중교육 초등교육이나 이런 데서 역사 교육을 상당히 강조를 했죠. 역사 교육을 보편화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랑케 사학이 널리 확산이 되기 시작해요. 예. 자, 그래서 그는 국가와 국가 권력을 신성시하고 뉴턴을 독일의 위대한 민족 영웅을 모색했으며 프로이센 역사에 열정을 보였다. 이 뉴턴을 상당히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뉴턴가 우리가 종교개혁가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뉴턴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어를 그 뭐냐면 포준 독일어를 확립했다는 의미가 있어. 이 루터가 이제 피신 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석에 응고하면서 썼던 책들이 독일어 성경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독일어 성경판이 후대에 이제 독일어의 표준어가 된 거야. 왜냐 독일은 연방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어떤 통일 표준어가 없었어요. 근데 이 루터가 이런 그 독일어 성경판을 만들면서 독일어 표준어를 삼게 되고 후에 독일 민족주의자들 생각이 뭐냐면 독일 민족이라는 것은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다 총칭하는 거다. 그러면 독일어를 사용할 때 독일 표준어가 필요하잖아. 그걸 만든 사람이 루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루터의 업적이 상당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네. 자, 그래서 랑케는 낭만주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국가 시대는 그 널리 보급된 이념의 뜻, 시대 정신이 있다고 봤다. 그래서 이 낭만주의 아까 전에 봤죠? 낭만주의는 중세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랑케는 실증주의, 꽁트의 실증주의, 그다음에 낭만주의, 그다음에 역사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는 개인적 견해나 해석에 그 뭐냐면 가미되지 않은 뭘 강조? 공적 문헌사도를 강조했어. 공적 문헌사도. 예. 그 공적 문헌사도는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그 문서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연구 대상도 이 공적 문헌사를 바탕으로 정치사, 외교사, 제도사 같은 것들 하죠. 근데 이거는 거꾸로 생각하면 한계를 보여주고 있죠. 이거 뒤에 이제 신사학계에서 이제 비판했던 건데 이 공적 문헌사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만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배층 위주의 역사만 이런 거. 그러니까 사회사라든지 문화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공적 문헌사료 외에도 어떤 민담이나 설화나 이런 것들 뭐냐면 바탕으로 또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배제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리고 랑케는 과학 역사를 과학이면서도 동시에 예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과학이면 예술. 왜 과학이면서 예술이냐?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어떤 게 과학 측면이고 어떤 것들이 예술 측면. 자, 역사를 수집하고 발견하고 탐구하는 점에서는 과학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발견한 것과 인식을 재창조하고 서술한다는 측면에서 예술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대중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딱딱한 언어 막 이렇게 알려주고 어려운 말 쓰면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뭐냐면 재창조하고 서술해야 돼. 요때 재창조라는 말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에 있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을 어떤 이걸 자기 나름대로 대중들에게 쉽게 서술하는 걸 재창조라고 해요. 이렇게도 많은 재창조는. 예. 그래서 이때 서술할 때 이제 사용했던 방법이 내러티브죠. 그래서 랑케하면 뭔가 사회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내러티브를 무시할 것 같은데 은근히 이 사람은 내러티브를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 대중들에게 이걸 알려주기 위해선 내러티브 방식을 해야지만 쉽게 알려줄 수 있잖아요. 역사 서술 방식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른 학문을 발견하는 것은 단순히 기록한 데 만족했지만 역사는 재창조한 능력이 필요하다. 자, 이처럼 랑케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역사만을 주장하지 않고 과학과 예술이 동시에 공존한 학문의 역사를 생각했다. 연구하는 데는 과학이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서는 예술적 방법이 필요하다. 또 또한 랑케의 역사학은 역사죠. 역사 서술 방식을 예술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면. 그래서 역사적 사건은 일어나는 순서대로 이야기 재료 형식으로 띄었다. 내러티브 형식으로 띈 거야. 내러티브. 그래서 후에 이 랑케이 사학을 비판했던 이 신사학 계열의 애들은 내러티브를 쓰지 않죠. 이 분석적이고 이런 방식으로 서술을 하죠. 예. 그러다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또 들어오면서 신문화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면서 내러티브가 이제 다시 쓰여지죠. 물론 내러티브라는 자체가 역사에서 랑케만 썼던 게 아니에요. 고대 중세 시대 때도 내러티브를 계속 썼어. 역사 그 당시 역사가 문학이 분리되지 않다 보니까. 예. 자, 하여튼 예전부터 썼던 방식의 내러티브가 역사를 서술할 때 그래서 랑케도 이런 측면에서 내러티브를 썼다. 예술적인 측면에서 썼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랑케 시대의 이제 그 역사는 투켄티데스처럼 신화와 사실을 구별한 동시에 역사는 어디까지 이야기체로 써야 되는 고전적 역사 존재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화와 사실을 구별한다. 요게 있죠. 요거는 과학적인 측면이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역사는 어디까지 이야기체. 요거는 랑케만 주장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역사 써올 때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예술적인 측면이다. 그래서 고전적인 역사 서술 전제를 계승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역사 서술이 과거의 실제를 서술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역사란 인간의 행위의 의도를 이해하고 일관된 역사 서술을 구성한 것이라 기본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자, 랑케이의 과학적 역사가 역사 서술은 오래된 문학적 정통과의 단절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랑케이까지는 아직까지는 내러티브 서술 방식을 공유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어갔다라는 거죠. 역사 서술 방식에서. 근데 신사학계에서는 그게 이제 뭐냐 내러티브와 단절하고 분석적 서술 방식으로 넘어가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그게. 예. 자, 그래서 이제 랑케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남색책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파란책 내용을 좀 볼게요. 파란책 내용이 남색책 내용과 겹치긴 하는데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좀 봐야 되는데, 파란책 내용을 보는데, 파란책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55페이지 펴보세요. 55페이지. 파란책은 사학사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아이고. 자, 파란책 내용 보시면요. 저도 잠깐 펴보고. 자, 19세기 이전의 역사학은 문학이나 철학과 그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학의 담론과 문학적 담론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투킨디스는 이제 문학처럼 문학과 역사를 구분시키는 사람도 있긴 했지만 그 흔한 것은 아니고 정근대의 서양의 역사학은 역사와 문학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있고 그 역사는 사회의 상류계층의 취미를 읽거나 그 지배층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배운 것이다. 19세기 접어들면서 과학적 담론과 문학적 담론이 명확히 구분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역사학의 과학적 위상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졌고 이에 따라 역사학은 근대 학문 중에 하나로 위치를 굳히게 되었다. 대학과 연구소에서 역사 연구는 전문 분야를 자리 잡았다. 그래서 이렇게 랑케 역사에 등장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이런 전문가로서 역사가들이 배출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죠. 자, 이전과 마찬가지 역사학은 시간 속의 구체적인 인간과 문화를 다루는 것이었지만 방법론적으로 통제된 연구를 통해 객관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흔히 근대 역사의 시작을 랑케 사학에서 찾고 있다. 랑케에 의하면 역사학 임무는 과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과거가 본래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밝히는 것을 지상가제로 삼아야 하며 이때 오직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자, 역사 연구는 사료에 남아있는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며 사료 비판과 분석은 역사 연구의 주된 방법이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랑케사학은 이 역사 연구의 제일 중요한 사료 비판과 분석 방법을 제시했다고 했죠. 내적 비판 같은 것들을. 자, 랑케 사학은 그 앞에서 얘기했던 공적인 문헌 사료를 이제 강조해요.
개인적 견해나 해석이 가미되지 않은 그 이유는 아까 처음에 여기와 연결됐죠. 자아소구와 관련됐죠. 요거와 예. 자 따라서 역사 연구의 대상은 공적 문헌사이기 때문에 정치사나 외교사, 제도사 같은 거고 역사 소설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쓰는 이야기체 형태다. 그래서 랑케 역사는 흔히 문헌 고증사, 문헌사학이라 부르는 이유도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근대 역사학의 성립은 역사교에서 많은 영향을 줬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랑케 영향하고 그 랑케 그 사학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 뒤에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남색 책에 없는 내용이야.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딱딱 끊어진 부분이 있어. 그래서 여기가 랑케 영향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그러나부터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랑케 사학의 문제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랑케 영향을 보면 근대 역사학의 성립, 역사교육에 많은 영향을 줬다. 그래서 역사학은 이제 단순히 연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도 과제를 삼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환으로 역사는 중고등학교 교육교육 체제에 갖춰지면서 교육과정의 주요 과목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앞에 독일에서 그런 건데 독일은 통일 직후에 이 초등학교 교육을 뭐냐면 의무화시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최초로 의무화시킨 것 같아. 그 과정에서 이제 독일어를 강조하고 독일 민족 역사를 강조하고 그 과정에서 이 랑케 역사학이 뭐냐면 중고등학교 교육에 반영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또 랑케가 원했던 것도 그거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역사 교육의 목적은 종전에 역사적 사실을 통해 교훈을 얻는 것부터 사실을 아는 것 자체에 두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의 일관된 관계, 즉 역사적 인과관계의 역사 소설의 중요 원리가 되었으며 역사학의 주된 대상이 되었다. 거죠. 자, 근데 여기에도 좀 용어상 정리할 필요가 있어. 이게 인과관계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면 랑케가 일반화나 법칙을 중요시 여겼냐? 그건 또 아니에요. 랑케가 생각하는 인과관계는 어떤 의미 인과관계는 앞에 있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선행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앞에는 원인이 되고 이게 결과가 되는 단순한 막연한 그 선행관계, 선행과 후속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과학적 일반화 법칙과 상관은 없어요. 이 사람은 일반화 법칙을 거부를 했죠. 그래서 개별적인 사실을 뭐냐면 다 알면 개별적인 사실을 알면 신의 그 입김이 이 개별적인 사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했어. 그래서 이 개별적인 사실 안에 신의 입김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요. 이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개별적인 사실을 신이 정해놓고 그 개별적인 사실 신의 입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 인간들이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뭐냐면 어떤 그 흐름을 알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지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 법칙에 따라서 뭐 일반화 법칙화 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그런 측면에서 랑케가 이제 그 꽁트의 실중주의 반만 받아들였다는 것이 그런 이유예요. 그러면 이 신의 입김을 왜 강조했냐? 이 사람이 뭐죠? 루트교 신자예요. 정형적인. 그 앞에서 이제 루터를 띄우는 이유도 요거 이런 측면도 있어. 이 사람이.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그 여기 파란 책이나 암색 책은 없는데 역사 개론이라는 뭐 이제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보고 있는 역사 개론 같은 책도 있죠. 이런 책이 있긴 있어요. 여기 내용이. 예.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고 여기에서 인과관계는 선후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화 법칙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역사를 배우는 중요한 원천으로 사료의 가치를 인식시킨다는 점에서 랑케사의 역사 교육에 끼친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또 부정적인 것도 있죠. 그나부터가 이제 비판적인 내용이에요. 첫 번째, 개별적인 사건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사건사 중심이죠. 사건사 중심의 역사 서술은 이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거나 당시 사회 구조를 파악하는데 소유했다. 사회 구조라는 개념 자체는 랑케 이후에 등장한 거야. 뒤에 얘기했지만 마르크스 사회에서 이제 등장을 했던 거군요. 하여튼 그렇고 두 번째, 이들 그 사건을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사건 그 자체를 암기하는데 기억하는데 치중함으로써 역사학은 꼭 역사 사실 암기한다는 인식을 가져오게 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나치게 공적 문헌사료 위주로 역사를 서술함으로써 역사를 연구하거나 학습하는데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데 제약을 줬다. 예. 네 번째는 공적 문헌 사료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역사 서술이 정치사 중심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 번째가 정치사 중심의 역사 서술은 지배층 중심의 역사 학습에 가져왔으며 상대적 인간의 삶의 모습을 배우는데 어렵겠다. 예. 그래서 랑케는 여러 업적을 남기긴 했지만 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남색책 관련된 내용하고 이제 파란책 관련된 내용 중에 랑케사학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게 사회과학적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래서 20세기 들어가면서 이제 그 사회과학에서 연구 방법론을 많이 반영됐어. 그래서 랑케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등장하면서 이제 여러 이제 사회과학적 영향을 받은 역사학이 등장을 했거든요. 자, 그 내용들이 이제 56페이지에서 59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걸. 자, 20세기 접어들면서 역사학이나 연구 방법은 랑케류의 근대적 역사학으로부터 탈피하기 시작했다. 자, 이걸 크게 봐. 랑케가 이제 이야기책, 사건 지향적인 역사로부터 사회구조 과학적 역사용과 역사소수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자, 이런 경향은 마르크스 사학과부터 아날 사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적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을 받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역사학은 실제로 존재하는 주제를 다루며 그러한 주제가 역사가에 의해 기술된 설명과 일치하는 관점을 가진 것이었다. 자, 이런 관점에 의거한 연구들은 정치사 중심의 역사 연구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여러 분야와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갖게 됐다. 근데 개별에서 이제 뭐냐면 전체, 그리고 정치에서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개별적인 사건보다 그것을 연구하는 연결된 가정과 구조를 밝히는데 중점을 뒀다는 가정과 구조를. 그래서 이와 같은 새로운 역사 연구 동향은 당시 사회경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있죠. 자, 이런 경향들을 이제 보통 신사학 계열이라고 해요. 자, 그럼 계속 한번 볼게요. 1910년대 이후에 이 랑케사학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어요. 예. 요 비판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비판한 게 아니라 이게 새롭게 이제 사회과학적인 역사 연구를 받아들인 신사학계열 측면에서 비판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랑케사학 같은 정통적 역사학은 과학적 논리가 결여되었고 결여된 개념과 이론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그 연구 방법과 기술이 구태의연한 원시과학적 태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그 문헌사 중심, 정치사 중심 연대서 서술의 난캐사를 비판하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면서 사회과학적 방법을 도입한 새로운 역사 연구와 서술 경향이 세계 곳곳에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 보면 미국의 신사, 그다음에 프랑스의 아날사, 그 영국의 네이먼사, 독일의 사회구조사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좀 신사학, 사회구조사, 또 아날사학 등인데 여기에 특히 사회구조사, 아날사학이 이제 중요하죠. 자, 이러한 연구는 매우 다양한 성격, 자료의 활용, 연구 방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 특징을 일괄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대체 다음 같은 공통된 경향을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째는 역사학의 목적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가르쳐 주는 데 기여했다. 그러니까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사 연구는 정통적 정치사, 외교사, 군사사에 국한되었으나 국한돼서 안 되며 사상사를 비롯한 더 넓은 영역에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는 역사학습에서 이제 사회과학적 반복론을 도입한 거죠.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적 반복론과 개념을 이용하며 공적 문서 외에 개인이나 교회가 가진 자료, 유물이나 유적, 그다음 정통적인 관습이나 민단과 전승에 이렇게 다양한 점을 활용했다. 왜냐하면 이제 역사 연구 폭이 확대되면서 종전에 이제 정치사에서는 이제 공적 문헌사로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회문화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런 공적 문헌 외에 이런 자료들이 되게 필요했던 거죠. 그다음 넷째는 역사학의 임무는 시대착오나 사상, 제도의 불합리성을 공명하고 현재가 가진 의미를 찾는 데 두고 있다. 요거는 이제 현재주의 역사가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신사학 계열하고 그다음에 뭘까요? 간념론자들 이런 사람들
공통점은 현재주의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게 공통점이죠. 예. 자, 근데 이제 이러한 역사학의 동향에 대해서 또 뭐냐면 여러 우려가 있다. 자, 이러한 역사학의 동향은 앞에서 언급한 이 신사계열의 역사학을 얘기하죠. 그래서 역사학이 인간의 행위를 다는 것임에도 새로운 역사가 너무 몰가치적이다. 거기 인간이 없다는 거죠. 구조와 이런 것들만 강조하고 지나치게 전문화된 결과로 역사학의 대중성을 상실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과학적 개념을 도입을 했지만 실제로 사회과학적 상호간이나 사회과학적 역사학자 사이에 그 교류가 미흡하다. 그러니까 교류가 미흡한 과정에서 이제 뭐 역사학의 뭐 사회과학적 개념을 도입이 제대로 되겠냐 뭐 이런 비판이죠. 세 번째로는 자, 이와 같은 역사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사회과학적 지식의 습득이 쉽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뒤에 이제 계속 비판이 있는데 네 번째로는 역사 연구에서 사회과학적 방법을 도입하는 경향에 대해서 비판이 되겠다. 이들 비판을 우선 문제 삼고 있는 건 과연 사회과학적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회과학이라고 하지만 사회과학 안에서도 뭐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뭐 여러 학문 분야가 있잖아. 그래서 여러 사회과학들 사이에는 개념과 법칙의 체계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크며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연구 방법은 사실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비판이 이제 있고요. 자, 그래도 그런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역사학은 연구 범위가 더 확대되고 방법도 다양했다. 뭐 개량사, 심리사, 신사, 사회과학적 방법 연구 도입을 행했고요. 신지성사, 여성사, 도시사 같은 새로운 연구 분야도 개척되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2차 세계 이전의 역사가 어느 정도 계승하면서도 역사의식과 해석의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신사학계의 이제 특징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1910년 그러니까 1차 전후죠. 그 전후에 이제 등장을 하면서 사회과학적 연구 방법을 도입을 했고 2차 세계 이후에도 그런 분야가 이제 확대됐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포스트 모더니즘만 생각하잖아. 신문화사라든지 뭐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러면 배치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 근데 이거는 역사학을 너무 도식화시켜 범죄화시켜서 받아들인 거야. 요거는 이제 영역의 부분 내가 이해할 때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고 실제 역사학에서는 학제 간의 교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문화사, 신문화사를 강조했다 해서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무시하냐? 그건 아니죠. 신문화사의 그 저희 시발점 자체가 이제 뒤에도 얘기했지만 그 인류학적인 방법론을 도입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학적 방법론도 도입하면서 역사 인식에서 또 포스트 모더니즘도 또 받아들이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서로 교류했다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역사 인식과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는데 어떤 관점을 제공했는가가 그 다음 문단에서 나오죠. 여기에서 첫 번째는 그 20세기 역사과 역사 연구의 동향은 역사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역사학습이 단순한 사실 하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변화에 영향을 준 사회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역사 변화의 원동력의 사회 구성 간의 관계가 역사학습을 통해 알아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으며 역사 교육의 지배층 중심의 역사가 아닌 민중사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민중사.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지배층의 역사였죠. 근데 이때는 민중사 중요성이 부각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민중사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07년 기출문제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요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그 역사 교육의 내용은 사회경제사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역사학습이 이전보다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네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죠. 예. 자, 근데 이제 이외로 긍정적인 것도 있어. 이런 이제 신사학 계열이 이런 것들이 역사 교육에 이제 영향을 미친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이것이 또 부정적인 것도 있죠. 역사학이 그 사회학적 역사학이 역사교육에 미친 부정적 영향. 첫 번째로 너무 사회적 구조와 조건만 지나치게 매몰되어 매달려 역사의 사건에 영향을 주는 인간적인 요소가 경시되면서 대중이나 학생들 알고 사회 결정론에 인식하게 되는 우려가 있다. 마치 우리가 구조에 있고 구조 속에 살면 우리 구조 속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못하는 그 인간의 어떤 요소가 인간의 의지가 말살되는 그런 거야.
인간의 의지를 통해 사회가 변할 수 없고 사회 구조와 뭔가 알 수 없는 흐름에 따라서 인간이 그 계속돼서 들어간다. 이런 사회 결정론적인 어떤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회 구조라는 커다란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그려내는 데 실패했으며 학생들이 역사를 배우게 되면 오히려 역사에 대한 흥미를 느끼는 모순을 잃게 하는 모순을 냈다. 너무 딱딱하게 구조만 강조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으니까 역사를 안 배우게 돼. 예. 그래서 세 번째는 과학적 역사의 강조는 역사학을 기능적, 실용주의적 측면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과학과 구분되는 역사학과 역사교의 독창성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지 못한 채 학교 교육에서 역사 교육 위상을 약화시키는 하나의 단설 되기도 한다. 이렇게죠. 그래서 사회과가 역사 교육이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 예. 그 사회과가 역사학을 같이 통합하자는 융합형을 내세우는 이제 흐름들이 등장하겠죠. 이런 것들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지금까지 신사학 개혁의 특징 그리고 이것이 역사 교육에 미친 영향과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신사학교육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이제 보겠는데, 아까 이제 그 마르크스 역사 인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 역사 인식하고 이제 그 관련된 내용과 그뭐 아나라파 이런 내용들 한번 쭉 볼게요. 예.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그 남색책 131페이지 펴보세요. 131페이지. 먼저 이제 마르크스 역사 인식부터 봐야 되니까 120페이지 펴보세요. 120페이지. 자, 마르크스 역사 인식을 볼게요.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뭐 전문 역사학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철학자죠. 기본적으로 철학자고 그리고 철학을 하면서 역사도 같이 연구하고 뭐 사회학도 이제 연구하고 등등등. 하여튼 이제 그 당시 19세기 때 그 여러 사회학적 그 성과들 종합한 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만 빨갱이 사상가들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연구하면서 여러 연구 방법론의 인식론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마르크스를 비판하는 사람이든 뭐 찬양하는 사람이든 이 마르크스의 어떤 그 생각에 그러니까 인식에 큰 영향을 받았어 방법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뭐 구조라는 개념 있죠. 구조. 예. 구조라는 개념을 최초로 이제 공식화시킨 사람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에요. 예. 구조라는 게 뭐 어떤 거냐? 자, 뒤에 이제 제가 다시 얘기했지만 구조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와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을 합쳐놓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포면적 형상 밑에는 그 포면적 형상을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원동력의 법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동력과 법칙과 이 눈에 보이는 형상을 합쳐서 우리는 구조라고요. 그래서 종전에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강조했죠. 이게 랑케사학이잖아. 근데 이에 반해서 요 마르크스 역사 인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강조한단 말이에요. 요 두 개를 합쳐서 구조라는 인식을 처음으로 이제 제시했던 사람이 마르크스 마르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르크스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19세기 중엽에 등장한 물질주의적인 역사 파악을 모델로 카를 마르크스가 마련했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의식은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어떤 그 의식을 규정한다는 유명한 말을 했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사적 유물론이라는 건데 상부 구조하고 하부 구조 나누잖아요.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부 구조의 어떤 생각이 상부 구조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경제적 위치가 상부 구조의 의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노동자면 노동자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거고 그다음 내가 부유자라면 부유자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인간의 존재나 이 인간의 존재는 나의 어떤 경제적 지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헌법과 법률, 그다음 종교, 예술, 철학과 학문은 사회 상부 구조이며 하부 구조는 경제 구조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사회 경제사적인 연구가 등장했다. 사회와 경제사를 합쳐놓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정치 경제학 서문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 기존의 정신사적인 그 정치사적인 연구에 대한 대입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회경제적 서술은 경제사의 경제적 요소들의 중요성과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일어난 것으로
결정론이나 법칙적 해석을 추종하지 않는다. 그렇겠죠. 예. 자, 마르크스는 1859년에 정치 경제 비판에서 유물사관의 계율을 제시했다. 마르크스 딱 생각하시면 뭐 그 자본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본론은 이제 그 후에 집대상 책이고, 나중에 그 처음에 정치 경제학 비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공산당 선언 있죠. 예전에 뭐 03년 기출문제 나왔던 이런 것도 되게 유명해요. 예. 고타강령 비판 등등 있고. 자, 그에 따르면 역사를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힘은 물질적 생산력이다. 자, 이러한 생산력이 그 발전 단계에 따라 일정한 생산 관계 또 생산 양식을 갖게 되고, 그것이 경제 구조 근본적 토대가 되는 하부 구조입니다. 그래서 경제 구조는 한 시대의 법적 정치적 구조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발전과 함께 상부 구조를 조정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마르크스는 생산력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생산력은 이제 생산 관계에 따라 이제 낳게 되죠. 생산 관계는 뭐냐면 생산력을 좌우하는 어떤 그 관계를 얘기해요.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생산 수단이죠. 생산 수단은 이제 뭐냐면 각 시대마다 다른데, 고대 시대 때의 생산 수단은 노예죠. 그 다음에 중세 시대 때 생산 수단은 토지고, 그 다음에 근대에선 자본이죠. 그래서 노예를 가진 사람이 지배계층이 되고, 노예가 피지배층이고, 그러니까 중세 시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 지배층이고, 그 토지가 없는 농노들은 피지배층이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뭐냐면 자본을 갖고 있는 부유자들이 지배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타이죠.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자본 그 지배자 피지 간의 끊임없는 그 계급 투쟁의 역사가 되면서 계속 역사가 발전된다. 이런 도식이고, 그래서 사회 발전 5단계 발전을 이렇게 지금 나눴잖아요. 원시 공동체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 넘어간다. 뭐 이렇게 예언을 했죠. 예. 자, 그래서 생산력 발전 기존의 생산 관계와 생산 양식이 충돌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중세 시대 때 이제 그렇게 부유주의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부유주의들은 자본을 매개해서 부를 창출하는데, 토지를 매개해서 부를 창출한 그 공공 기득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부유주의 세력들이 이제 시민혁명을 통해서 뭐냐면 그 자본주의 사회를 이뤘죠. 예. 그래서 기존의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건설하는 계급 간의 대립은 필연적으로 사회혁명이 이른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자, 이런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생산 관계, 생산 양식의 승리를 하고 특정 사회 계급과 생산 수단 장악과 국가 권력을 지게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뭐냐면 마지막 계급 투쟁의 것은 부르주아 프롤레타고, 프롤레타 혁명을 통해서 그런 뭐냐면 프롤레타 중심의 국가가 만들어지고, 이 국가가 나중에 해체되면서 이제 공동체 사회에 넘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역사의 발전과 변화는 계급 투쟁에 의해서 수행된다. 마르크스는 사건에 대한 구조의 우위를 강조하며 모든 정치적 갈등의 배후에는 생산 양식과 생산 관계 모순에 근거한 사회적 갈등이 존재한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과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리와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르크스 사후에 이제 뭐냐면 흐름을 볼게요. 여기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구조적 관점과 그다음 인간의 의식과 문화의 역할을 주목한 두 가지 관점, 문학적 그 문화 지향적인 경향이 있어요. 예. 자, 이 구조적 관점은 뭐냐면, 마르크스가 이제 앞에서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 나눴잖아요. 예. 여기 상부 구조, 하부 구조. 그래서 이제 여기 하부 구조에 있으면 하부 구조가 이제 상부 구조에 자지우지한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노동자로서 하부 구조의 경제적 지위에 있으면, 하부 구조의 경제 지위에 있으면 나의 의식 상부 구조는 어디예요? 당연히 노동자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내가 부유지하면 위치에 있으면, 경제적 지위가 있으면 또 상부 구조의 의식으로서 뭐냐면 부유자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계급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구조적 관점에서 이걸 절대적으로 봤어. 그러니까 100% 노동자들은 무조건 노동자 의식을 갖게 되는 거고, 그다음 그 부유자들은 하부 구조, 경제 구조상 이제 지배계층이기 때문에 부유자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본 거야. 이게 뭐냐면 결정적인 시각이에요. 결정론적 시각이죠. 결정론이라는 것은 한 가지 그 형상에는 한 가지 원인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하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건 기본적으로 맞다.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의식을 갖고 부유자들이 부유자의 상부 의식을 갖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인간 의식과 문화에 대한 자율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불우주의 의식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불우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의식을 갖고 있죠. 이게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에도 보이죠. 투표할 때. 그래갖고 항상 이제 뭐냐면 그 보수당을 찍는 사람들 보면 진짜 부자이기 때문에 보수당을 찍는 사람도 있지만, 잘 다른 사람들, 노인들이나 하여튼 빈곤 사는 사람들이 보수당을 찍는 사람도 있거든요.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이거는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런 매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나름대로 영향을 받고 자유주의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계급적 조건과 다른 정당을 찍잖아. 그걸 어떻게 설명한 것이냐? 나름대로 인간의 의식과 문화에서는 그 뭐냐면 하부 구조에서 벗어난 상부 구조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등장하게 되죠. 이걸 이제 여기에서는 안 나왔지만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했어요.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그 당시 나치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 노동자들이 많았거든요. 노동자들이 나치를 지지해서 안 되죠. 그런데 왜 그걸 어떻게 지지하냐? 그걸 연구하다가 이제 탄생된 학파인데, 하여튼 이런 그 학파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구조적 마르크스 시즘은 마르크스의 발전 단계는 개념을 이용해 공건제, 자본주의 이행 문제, 계급 구조나 계급 투쟁을 연구했고, 유물론적 기초의 구조의 힘의 우위를 강조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건 의지의 자율성은 없다는 거야. 반면에 또 다른 마르크스 사학자들은 역사를 전환해서 의식의 역학과 민주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한 마르크스 사학자들은 문화적 정치적 의미를 추구하거나 인력적 방법을 통해서 문화 형상을 분석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생각할 때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의 의식을 결정적으로 꼭 뭐냐면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영향은 있지만 나름대로 하부 구조의 어떤 그 상부 구조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다른 계급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래서 계급이라는 것도 이제 정의가 달라지죠, 이들 입장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계급이란 고정적인 객관적 형상이 아니라 하나의 관계로서 역사적 형상이며, 계급 의식 또한 사상 제도 속에 구체화된 경험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꼭 자신의 어떤 그 사회 경제적 지위가 계급 의식에 의해서 계급 의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 문화적 배경, 매체의 영향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계급 의식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 밑에는 이제 마르크스 사학의 의의예요. 마르크스 사학의. 그래서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그 뭐냐면 마르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자, 보면 서구 역사학에 대한 마르크스의 기는 랑케 1차원적 사실주의, 그러니까 포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형상들을 벗어나서 그 포면적인 보이는 형상 그 밑에는 원리나 그런 법칙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같이 본다는 거죠. 이걸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역사적 구조와 가정의 상호 관련성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역사 설명의 관련적 틀을 유물론적 틀을 대체했다. 네, 마르크스의 사학의 의의라고 보시면 되고, 이 마르크스 사학은 후에 사학사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날학파라든지, 그다음에 뭐 독일의 사회사, 사회구조사라고 하죠. 이런 게 큰 영향을 미치죠. 지금 우리도 또 이제 교과서 보면 구조가 어떠니 뭐 이런 말도 다 이제 뭐냐 마르크스학에서 나온 인식 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99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은 99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속 이제 사학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독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이제 두 번째가 그 남색책 관련된 내용 볼게요. 사회과학적 역사 131페이지 펴보세요. 131페이지. 자, 이거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문맥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이제 강도가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아이고, 저도 이제 펴놓고 131페이지면. 자, 여기 이제 사회과학적 역사죠. 그래서 이 랑케 문헌 구조사학을 비판적으로 이제
뭐냐면 하고 비판적으로 이제 뭐냐면 수용하고, 그러니까 랑케 문헌 고증사학의 사료 비판 부분을 수용하면서도 이런 점들은 또 비판했죠. 국가 중심, 사건 중심의 정치사 소설을 비판하면서 사회과학적 역사 소설을 받아들인 거야.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이걸 사회과학적 역사학이라고 또 부르는데, 자 보면 그 랑케의 문헌 고증을 통한 국가 중심, 사건 중심의 정치사 소설은 한 세기 동안 역사 소설의 주류였지만 20세기 때 소위 사회 문제 해결이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정치사 일변도의 관심의 태조의 반발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그 사회과학사의 이제 사회과학적 역사의 등장 배경이죠. 현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경제 전체를 조망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사회구조사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 경제, 사회, 문화를 조망한 전체 사회구조사가 등장을 하게 되고, 개별 사건보다는 사회적 맥락과 가정, 심층 구조를 그 밝히는데 중점을 뒀다. 그래서 개별 사건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맥락과 가정, 구조를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문헌 중심의 역사 연구에는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적 개념 도입을 도입했고, 역사가는 일반화 인과적 관계를 설명을 중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적 설명은 랑케가 말하는 인과와는 달라요. 랑케는 선행 사건과 후행 사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인과와 일반화는 요거와 가깝죠. 법칙화와 관련된 거야. 예. 그래서 그 역교도를 읽으실 때 똑같은 용어를 사용했다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이거 파악해서 읽어야 돼. 이걸. 예. 자, 네 번째로는 앞에도 이제 그 파란책한 내용하고 동일한데, 공적 문서 외에도 개인의 어떤 사적 자료나 유물 유적, 그리고 간습 민담 전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를 역사 연구에 활용했다 이거죠. 그 다섯 번째로는 역사 연구의 주제와 범위가 확대될 뿐 아니라 역사학의 현재를 이해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는 인식이 증대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 사회과학계 역사, 신사학 계열의 역사의 뭐냐면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특징.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밑에 있는 종류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럼 먼저 이제 볼 게 뭐냐면 아날학파예요. 이 아날학파. 이 아날학파는 기출문제 2번 나왔어요. 예전 객관식 문제 때 이제 뭐냐면 부유대리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신사학개혁 사회과학사와 관련된 내용 물어볼 때 객관식이 한번 나왔거든요.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유명하죠. 이 아나학파는 1세대부터 해서 4세대까지의 역사학을 얘기하죠. 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볼게요. 프랑스는 예전부터 독일의 이제 뭐냐면 랑케사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건사, 아니 잠깐 이게 왜 안 돼? 자, 사건사, 정치사 이런 것들에 지향을 했거든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야나학파가 이제 뭐냐면 비판을 하게 된 거예요. 야나학파는 마르크스의 이제 사회구조적 인식을 받아들여서 사건보다는 구조를 강조하고요. 이 사람은 정치보다는 사회, 문화 이런 것들 등등을 강조해. 예. 그런 것들 이제 봤다는 거. 그러면 이제 보면, 자, 아나학파의 구조상 역사 연구가 지배적인 경향이 됐다. 그래서 프랑스가 처음에 랑케사학에 영향을 받았지만 20세 중반부터는 이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아서 아나학파의 구조사가 역사 연구의 지배 연구가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나학파는 랑케의 정통을 이어받아 독일의 역사학 이론과 방법을 그대로 추종하는 프랑스의 역사학 정통 타파를 포방하고 있다. 특히 사건과 개인 중심의 편협한 정치사나 사건사 연구에 흐름에 일관한 흐름을 도전했다. 그래서 이제 아나학파도 이제 몇 세대까지 나왔다 그러면 4세대까지 나오는데, 여기 1세대, 그 다음에 2세대, 그 다음에 3세대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뒤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4세대가 있어. 4세대 뒤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4세대 학파도 있어요. 예. 4세대는 그 신문화사하고 관련된 그 학파들이야.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읽어볼게요. 1세대 볼게요. 1세대는 19세기적인 정치사, 역사, 서술을 거부하면서 비교육 방법과 통계적인 방법을 역사에 도입한 구조사적인 연구를 주장했다. 비교적 방법과 그 다음에 통계적 방법은 사회과학적 연구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페브로가 부르크라는 사람이 사회과학적 사회경제에서 연보라는 걸 창간했어요. 잡지인데 학술 잡지인데, 이 연보라는 말이 프랑스 말로 아날이에요. 아날.
그래서 요가 아날락파라고 이제 부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걸 발전을 시킨 사람이 이제 뭐냐면 그 이세학 브루데죠. 이 사람은 좀 정확히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하죠. 자, 브루데는 이제 어, 뭘 했냐면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도 이제 유명하죠. 음. 이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도 이제 이 책이 좀 유명한데 이 사람이 이제 주로 연구한 대상은 어디냐면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 산업혁명을 예전에 연구할 때 주로 이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정도 해갖고 뭐 해봤자 100년도 안 되는 시간 가지고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볼 때는 이제 구조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서 산업혁명의 표면적인 형상 있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통해 자본주의가 나타났잖아요. 이런 그 표면적인 형상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가 나타난 그 밑에 밑바닥을 보면 이 산업혁명 이전부터 그런 흐름들이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보냐면 얘네들은 15세기 때부터 이제 거슬러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냐면 표면에는 이제 뭐냐면 자본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그 밑에는 이제 교환 경제가 있고 교환 경제 밑에는 물질 문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15세기 때 의식주의의 이제 바탕 물질 문명의 변화들이 교환 경제를 불러일으켰고 이 교환 경제가 자본주의를 낳게 했다. 그래서 결국 산업혁명을 발전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한 거야. 그러면 이런 관점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관점이 첫 번째로 볼 게 뭐냐면 장기 지속적인 관점을 봤다는 거지. 그래서 종전에는 산업혁명을 딱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이렇게 뭐 100년 단위로만 안팎으로 봤지만 이 사람은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그 300년에서 400년의 긴 안목에서 온 거야. 장기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포면적인 산업혁명과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그 밑바닥에 있는 뭐죠? 구조도 본 거죠. 보이지 않는 것도 본 거. 그러니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같이 본 거죠. 구조적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구조적 인식을.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자, 그들은 인간에 관련된 모든 학문 영역의 구분을 없애고 사회학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자료를 발굴하고 이용했다. 부의대는 전체사를 지향했다. 개별사가 아니라 전체사요. 그래서 전체사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사회 개념으로 장기 지속과 구조라는 개념을 제시했죠. 자, 장기 지속의 역사는 수세기 동안 역사의 단위를 함으로써 종래 단기와 걸쳤던 역사학의 결벌 뜻하는 거고 역사의 포면보다는 역사의 심층 내부에 지속적으로 작는 힘을 탐색한 거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그 밑에 교환경제, 물질문명도 같이 본다고 했죠. 예. 그래서 역사의 심층 내부까지 본다. 자, 또한 그 역사를 떠받쳐주는 넓은 하부 구조, 즉 지리적 환경, 기후 조건, 사회 경제 구조, 생물학 제휴권을 바탕으로 역사를 뭐냐면 구상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구조를 사회 경제적 측면 봤죠. 근데 이 사람은 생물학 조건이나 지리적 환경, 기후 조건까지 다 보는데 이런 인식들을 구조의 이런 사회 경제 외에도 이런 것을 편입시키는 그 인식 구조의 의미를 확대시키는 것은 요 부류들 전에 이미 여기 1세대 학파에서 보이는 거야. 1세대 학파 이어받는 게 부류되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 지속의 역사의 의미, 그다음 여기 있고, 그다음에 구조의 의미, 여기 이 구조의 의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3세대 학파 볼게요. 3세대 학파는 멘탈을 강조해. 집단 신성, 심성 연구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3세대는 멘탈리티예요. 심성. 그 당시에 집단 신성이 어떤가? 그걸 이제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날학파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는데 아날학파는 아날학파의 역사 서술은 대체로 지역적이나 초국가적으로 직선적 시간 개념 대신에 상이나 문명사의 공존한 시간적 복수성을 인정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아날학파는 의식주 같은 일상적인 물질 문명에 관심 있고 특히 불대 같은 사람들이 관심 있죠. 개인보다는 집단, 역사적 인물보다는 무명의 대중의 개인의 사상보다는 집단 의식과 집단 기억에 더 중요시인데 이 집단 기억은 이제 뭐냐? 앞에서 얘기한 그 멘탈리트, 멘탈을 연구하는 그 망탈리트 역사인데 요거는 이제 프랑스어고 멘탈을 연구하는 그 심성사와 관련된 내용하고 보시면 돼요. 이제 3세대 학파.
그런데 이제 4세대 학파 넘어가면서 이 뭐냐면 신문화사 쪽으로 넘어가면서 전체보다는 또 미시로 넘어가요. 여기는 문화사는 4세대 학파는 아마 이제 이때 이제 아나학파도 또 비판을 많이 받. 아나학파도 여기는 안 나왔지만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 아나학파에서 너무 전체만 강조하고 통계만 강조하다 보니까 뭐냐면 인간이 빠졌다. 구조 속에 인간이 매몰됐다. 그래서 이제 4세대 학파에서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아서 신문화사 흐름이 형성되는데 그 신문화사 흐름을 4세대 학파, 아나학파에서 받아들인 거야. 예. 그 미시사를 강조하는 그런 흐름들이 등장해요. 그건 뒤에 얘기인데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있고 독일은 좀 볼게요. 독일에서 랑케 역사주의에 계승한 드루이젠의 소위 푸일센학파. 랑케가 푸일센 출신이라고 했죠. 자, 푸일센학파 국가의 역사를 주축한 정치사 중심 역사 수를 했는데 급속한 산업화. 저 이 시기가 이제 언제 시기냐면 여기가 이제부터 사회사와 관련된 내용이야. 사회사 또는 뭐 사회 구조사 이렇게 이제 하죠. 사회사 구조사로 발전됐으니까. 자, 그냥 통칭해서 사회사라고 할게요. 그냥. 자, 이 그런화가 언제냐? 1960년대야. 60년대. 사회사가 등장. 그러니까 2차 세계 이후에요. 이거는요. 자, 급속한 사회사 산업화로 말미암아 사회가층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노동 문제, 도시화 등 사회 문제가 대두되니까 국가에 대입된 사회라는 개념이 정책. 그러니까 국가 외에 사회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이를 통해서 사회를 역사 발전의 주체를 보게 됐다. 사회사의 이제 등장 배경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나락파의 구조사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서울의 학제 교류로 원래 프랑스는 처음에는 이 랑케 사학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랑케에 발달해갖고 마르크스의 구조에 영향을 받아서 뭐냐면 아나학파가 등장했고 다시 이 아나학파 프랑스 학파 영향이 프랑스의 그 아나학파가 다시 독일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독일의 그에서 영향을 아나학파 구조사 영향으로 1960년대 이래 독일의 사회사가 일반적 취지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그래서 60년대 새롭게 신생학문이 등장한 게 사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회사는 좁은 의미의 사회사가 아니라 정치, 경제, 예술, 이념, 종교, 문화 분야에서 역사를 종합적으로 그 전체적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사회구조사로 발전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회사가 이제 사회구조사로 발전됐는데 그냥 흔히들 그냥 사회사를 뭐냐면 사회구조사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네, 명칭상.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에 본 게 뭐 사회를 전체적으로 본다는 거야. 그래서 사회사는 미시사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사회사가들은 그 당시 이제 인구사, 그 다음에 가족사, 도시사, 하층민의 역사, 노동운동사, 소수민족, 민족영역사 다양한 영역을 연구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도 눈여볼 게 뭐 하층민, 노동운동 뭐 등등 소수민족 등등인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이 뭐야? 아래로부터 역사를 추구했다. 요거 예전에 07년 기출문제 나왔죠? 예, 07년에.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래부터 역사를 강조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 근데 아래로부터 역사는 사회사에서 너무 처음에 나왔지만 사회사는 주장한 게 아니에요. 이게 후에 이제 미시사에도 신문화사에도 그다음에 노동사 그다음에 이제 민중사에도 다 영향을 미쳤어. 그래서 아래로부터 어, 역사였다고 해서 이게 사회사 그렇게 연결되면 안 돼요. 아래로부터 역사를 처음 주장한 건 사회사지만 후에 이제 이런 다양한 20세기 그 후반의 역사에 큰 영향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아래로부터 역사를 다 지향을 하게 돼요. 예, 이런 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영국의 정통사를 이제 볼게요. 역사. 자, 영국의 정통 역사학은 독일과 이제 마찬가지 처음에는 정치와 사상사에 관심을 뒀지만 20세기 때 중반 이후에 영국 역사가들도 인류학 같은 사회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평범한 사람들의 역사를 발견하는 노력을 전개했다. 그래서 종래 정치적 인문이나 사상가 중심의 역사서술에서 탈피해서 집단적 전기, 순양화, 문화적 접근 방법을 통해 아래로부터 역사를 구축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표적인 노동사죠. 이 노동사도 엄밀히 말하면 이제 사회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사에. 예. 그래서 사회사나 노동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아래로부터 역사를 추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구축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요거 보면 아래로부터 역사가
아, 노동사회가 처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문맥이 좀 끊겨갖고 그냥 요약한 거 책이기 때문에 아래부터 역사는 사회사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잘 아는 게 입론책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요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노동사회가 가장 눈부신 업적을 이뤘고, 통승 등은 평범한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역사를 만들기 위한 그 투쟁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1960년대 인구사 사회 구조를 연구하면서 소위 캠브리지 학파가 등장하죠. 캠브리지 학파는 그 영국의 사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사. 그래서 과거 각 시대의 어떤 그 인구관계, 가족, 촌락, 계층, 결혼, 출생 및 사회관계 등 사회사 연구가 전개됐고, 아나학파와 마르크스 역사 해석의 영향으로 사회사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이 등장했고, 사회 전체적인 역사를 규명하는데 역사의 노력을 집중했다. 그래서 이것도 캠브리지 학파도 사회사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 역사를 했다. 그래서 사회사, 그 다음에 또 노동사, 그다음 여기서 캠브리지 학파. 여기서 보면 이게 사회사의 범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회사는 사회 전체의 역사. 그 다음에 또 뭐죠? 앞에서 얘기한 그 아래로부터 역사를 추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후에 등장한 미시사 같은 것들은 이 아래로부터 역사는 공유하고 있지만 사회 전체적인 역사로서의 역사는 아니죠. 이건 거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시사나 뭐 신문화사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부터 역사는 추구했지만 사회 전체의 역사는 아니고 개인 작은 역사죠. 작은 서사를 추구하죠. 이게 좀 달라요. 예. 그러면 사회사에서 그럼 문화 부분은 취급하지 않았냐? 취급했어요. 그래서 사회사에서 문화사를 강조하긴 했는데 이 문화사라는 부분이 어디냐면 사회 거대한 그 거시사 안에서 틀로서 역사의 문화사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문화사가 문화를 중심으로 보는 그 미시사 중심의 문화사하고 달라요. 신문화사하고 사회사에서 강조하는 문화의 영역은 그러니까 전체 틀 속에서의 문화사죠. 예를 들어 노동사에서 노동사에서 문화는 그 계급 투쟁의 역사에서 노동자의 어떤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에서는 이제 근데 미국 관련된 내용은 원래 약간 나오진 않더라고요. 약간 이제 그 출제자분이 뭐 그 유럽사관에 좀 빠졌는지 유럽 쪽의 경향은 많이 나오는데 미국에는 안 나오긴 하는데 한번 읽어보긴 할게요. 자, 미국에서 난케이사학의 어떤 편협적인 정치사적 시각에 대한 비판이 대두됐다. 자, 역사가든 역사학의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사회과학의 개념과 방법을 역사학에 도입된 주장이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회과학적 연구 방법과 이런 것도 도입을 하자는 흐름도 있었고,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위 합의사에 대한 통합, 합의를 강조하는 미국의 역사를 보는 민족주의 상황을 제시했다. 우리가 미국하고 약간 민족하고 좀 약간 민족주의하고 좀 거리가 먼 처럼 보이는데 실제 미국도 민족주의가 있어요. 미국 민족주의. 미국의 민족주의는 뭘까요? 민주주의. 그다음에 나오는데 사회적 통합성 이런 것들 강조하는 게 민족이죠. 민족주의죠. 그래서 그 미국의 역사를 이제 민족주의 사관에 따라서 뭐냐 모든 여러 민족들이 합쳐갖고 미국이란 단일한 정체성을 형성했다. 거기에는 갈등도 없고 대립도 없다. 오히려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발전됐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이걸 통해서 미국의 조화 합의의 단결을 가시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죠. 미국이란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민족주의 사학의 이제 사관 비판 수종주의 역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주의 역사가는 실제 미국 사회에 있는 그 갈등과 모순을 복합적으로 연구하면서 그의 정면을 도전했다는 거. 그 1960년대 이제 계산 경제학이 이제 이론과 방법이 경제사 연구에 적용되어 신경제사가 등장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반사실적 분석을 하는 기법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실제 일어났던 사실과 어떤 특정 조건이 결여될 경우에 과거에 일어날 것을 추정되는 상황을 비교하는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과거에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면 히틀러가 집권하지 않았다면 if 대시라고 있죠. 만약 그랬다면 물론 이제 그 역사에서 if 만약 그랬다는 것이 이제 허용되지 않지만 이런 방법을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심층 심리와 이제 정신 분석적 방법을 통해서 역사 연구에 적용한 심리사학도 시도됐다. 그래서 미국의 정신병리학자 에릭슨은 프로이드의 심리학 개념을
개념을 역사적 의미와 사상 등 업적을 해석하는 데 적용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잠재된 심리, 무의식적 행위도 뭐냐면 분석했다. 예를 들어 마르틴 루튼의 사춘기와 청년기의 정신병리를 분석하여 종교개혁을 이끄는 행위의 추론을 배경을 추론했다. 또한 유럽의 사회사적 구조사적 연구를 수용한 태도를 수용해 사회사 연구도 활발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신사학 계열에 관련된 내용들 설명했고요. 거기에 이제 신사학에 관련된 내용들 그 공통된 연구 경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2차원부터 해서 여기까지 공통 연구 공통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프랑스의 아나학파, 독일과 영국의 사회사, 미국의 신경제사 등은 사회과학적 역사학은 정통적 역사 소수의 개인의 행위와 의도 및 사건에 초점을 맞춘 데 달리 그러니까 정통적 역사학은 낭케사학이죠. 여기는 낭케사학에 달리 강범위한 사회경제적 맥락, 즉 사회구조와 사회 변화의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역사의 조망을 정치의 사회로 확장시켰다. 예. 자, 근데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사회경제사학이 정치를 무시하냐? 그게 아니에요. 정치도 하면서 사회도 다시 같이 한다는 거야. 두 번째로는 역사 연구는 경제학과 지리학, 인류학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물질 문명과 일반 민중들의 일상생활을 접근했으며 1970년대 언어학, 기후학, 정식 분석까지 포함된 인간과학의 통합이 시도했다. 그래서 민중문화 일상생활을 접근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듯이 사회사 안에서도 이 문화사 연구 분야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 문화사는 사회의 커다란 틀 안에서 연구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민중들의 일상생활도 이런 사회의 커다란 틀 속에서 접근하는 거야. 이 문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문화사라는 개념하고는 좀 약간 결이 달라요. 결이. 예. 자, 하지만 사회과학적 역사학은 근대 세계 본질과 방향에 대해서 낙관적이며 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았다 보시면 돼. 포스트 모더니즘과 좀 다르죠. 역사의 진보와 근대 역사학의 서구의 우월적인 지휘선전을 지지했다. 그래서 이런 사회과학적 역사학은 근대주의,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계다. 너무 서구 중심주의다. 이런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거에 반대해서 등장한 게 이제 2차 등장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뒤에 설명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대체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이성에 따라서 어떤 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면 역사는 진보한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회과학적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낭케사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마르크스학도 다 넓게 보면 근대사학 중에 이런 인식이 공유되고 있거든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이 가진 이성적인 존재나 오히려 감정적인 존재다. 역사라는 것은 뭐냐 발전이나 진보 이런 것들은 없다. 이렇게 거대 담론의 틀을 없애는 거잖아. 자, 이런 흔들이 등장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이 신문화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신문화사는 사회사와 영향을 받긴 해요. 예. 그래서 사회사의 아래로부터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사의 모든 걸 받아들인 건 아니죠. 거시적인 틀에서 문화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신문화사는 문화 자체를 가지고 접근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게.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해서 한번 신사학 계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좀 쉬었다가 현재주의 역사 인식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예. 남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주로 간ion론자들 역사 인식을 얘기하죠. 예. 그걸 보겠습니다.